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커져가는 더블딥 우려, 연말 악재만 커져간다. 산타 랠리는 올 수 있을까? 달러의 흐름을 지켜보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은 적은 언젠가요? 저는 매년 12월마다 산타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요? 바로 주식 선물입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산타 랠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말에 각종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내수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해당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서 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은 결국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세 현상을 산타 랠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은 한 해의 성과를 좋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좋지 않았더라도 12월 달에 주가는 되도록이면 상승 마감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코스피 지수, 미국의 S&P 500 지수, 이 두 개의 대표 지수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12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서프라임 경제위기 겪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를 조사해봤습니다. 2009년 12월 달에는 8.7%가 상승했네요. 그리고 2010년 12월 달에는 7.7%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들쑥날쑥합니다. 여기 표시된 숫자는 매년 12월 달에 주가 변동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꼭 12월 달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른 게 반, 내린 게 반, 물반 고기 반, 이런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니 이럴 때 물반 고기 반이 아니라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S&P 500 지수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강세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18년 12월 달 한 달에 9.2% 정도 빠졌던 것을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매년 12월 달은 상승 마감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경제 위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년 12월 달을 지금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2008년 경제 위기와 현재 2020년 경제 위기, 이 두 해를 비교하는 게 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여서 2008, 2009, 2010 3년 동안의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위쪽이 코스피 지수이고 아래쪽이 S&P 500 지수입니다. 2008년도에는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쯤 바닥을 찍고 양대 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009년 12월 달 8.7%, 2010년 12월 달 7.7%나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 시기라 강세인 것도 있고 12월 달이기 때문에 산타의 선물로 인해서 강세장을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2020년 올해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미 2020년 11월 달에 산타는 여러분께 선물을 줬습니다. 2020년 11월 달은 빅 노벤버, 큰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은 다우지수가 11.8% 상승하면서 지난 30년 이상 동안 가장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증시의 2020년 11월 달 상승률을 체크해 봤습니다. 11월 달 한 달 동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4.3%,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5%, 중국의 상해 지수는 5.2%, 독일의 닥스 지수는 15.1%나 상승했습니다. 어지간하면 10% 이상 다 올랐네요. 게다가 한국 코스피의 수급을 체크해보면은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5조 원 정도 들어왔네요. 11월 마지막 날 외국인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2조 4천억을 매도한 것을 빼면은 11월 달 외국인은 7조 이상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를 비롯한 여러 세계 증시의 자금 사정이 좋다, 증시의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이미 산타님으로부터 선물을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1월 달에 선물을 받았지만 나는 12월 달에도 선물을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좋은 칼럼을 하나 찾았습니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12월 산타 랠리 기대는 접어라. 11월에 주가가 10% 이상 올랐을 때
조용한 12월을 보낸 적이 많다고 합니다. 1945년 이후 11월에 10% 이상 오른 적이 11번 있었는데 다음 달인 12월 상승률은 0.7%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산타 랠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칼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가지 들었는데요. 제가 이 5가지를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만의 생각을 곁들이면서 진짜로 산타님이 추가적인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당 칼럼에서 말하고 있는 증시의 추가 상승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덤한 백신입니다. 여러분 11월 9일쯤 백신이 처음 나왔던 때를 기억합니까? 이때 화이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파란색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갈색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나오면 진짜로 경기가 회복될 거야. 경기가 회복되면 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값에 해당되는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매력이 감소할 거야. 즉, 채권의 금리가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 영상에 정리드렸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발표로 인한 채권 금리와 달러의 상승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후에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러가지 백신이 계속 나왔지만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별로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마를 때 물을 처음 마셨을 때 갈증이 해소됨을 느끼지 물을 계속 마시면 그냥 이제 무덤덤해집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화이자 백신이 나왔을 때 와우 이거 경기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딱 상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백신 결과가 계속 나오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백신 결과가 나오면 뭐해? 진짜로 백신이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모더나에서 3상 임상 시험 효과 94.1%, 중증의 100% 효과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와 달러는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백신에 무덤덤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화이자 백신이 처음 나왔었던 11월 9일 이때를 기점으로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과거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 개발로 모든 경제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백신 개발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도 상승할 수 있다. 순환매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증시를 대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9일 화이자 백신 발표 이후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9,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제 다우지수는 30,000포인트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11월 9일 백신 발표 이후 금융주인 JP모간과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주가 역시 박스권을 탈피해서 주가가 한 차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개발이 악재다 호재다 이렇게 정의할 게 아니라 그냥 백신 개발로 인해서 그동안 기술주 일변도인 미국 증시가 이제는 기술주와 가치주가 왔다 갔다 오르는 순환매의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는 따로 정해져 있지만요. 다음 두 번째 이슈 코로나 확산을 보겠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날마다 20만 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산타가 선물을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지 않냐.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앨런이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파월 연준 의장이 있죠. 이 셋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비둘기가 아니라 돈을 풀어제끼는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둘기만 있어도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비둘기가 세 분이나 모였습니다. 초초초 비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바이든, 앨런, 파월 이 세 분의 돈 풀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라고 불리는 줌의 주가를 살펴볼까요? 줌은 화상회의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줌의 주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칼럼에서 말하는 산타 랠리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경제 지표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지금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카고 제조업 PMI인데요. 미국의 최종 제조업 지수인 ISM PMI가 발표되기 직전에 발표되는 지역 제조업 지수입니다. 시카고 제조업 PMI 역시 2달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경제 지표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월에 추가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는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성장을 보면서 증시에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합의가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 말고 이번 주 금요일 12월 4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때 미국의 11월 실업률 그리고 11월 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이것이 발표됩니다. 이 수치도 그다지 좋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경기 부양책이나 연준회의 이쪽으로 눈을 돌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 말하고 있는 12월 산타 랠리가 어려운 네 번째 이유는 경기 부양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0.5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민주당에서는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둘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 부양책도 백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처음 나올 때 엄청난 호재로 작용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 백신이 계속 나오면 사람들은 이에 무덤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처음 결렬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재로 인식했지 지속적으로 합의가 지연되자 사람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합의 지연은 저는 악재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시중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경기 부양책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내년 1월 초 조지아 지역에서 상원 의원 2명을 뽑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경기 부양책은 1월 초 이후에 천천히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때까지 경기 부양책은 큰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잔잔한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서 증시에 대응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간단하게 기사만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멈춤하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칼럼에서는 5가지 이유를 들면서 12월 산타 랠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확실한 악재는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경제지표 부진이죠. 지금 V자로 반등하던 미국 경제는 조금씩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경제지표가 부진한지 아니면 일시적일지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2월 4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의 불확실성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감산 규모 결정할 주요 산유국 오펙 플러스 회의 1일에서 3일로 연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감산이라니 산타가 원유 선물이라도 들고 오는 것일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은 사람들은 원유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즉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산유국들은 가격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2020년 3월 달에 감산 합의에 실패한 이후 4월 달에는 하루에 970만 배럴의 규모의 원유를 감산하겠다. 이러한 감산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 회복되자 8월 달에는 감산 규모를 줄여서 하루에 770만 배럴만 감산하자. 이러한 감산 합의를 달성했었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하루에 580만 배럴만 감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는 하루에 580만 배럴 감산하자 이런 의견을 내는 나라도 있고, 일각에서는 아니다, 지금 여전히 경제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대로 770만 배럴만 감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감산 규모를 결정하는 회의가 12월 1일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회원국들 사이에서 감산 규모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감산 관련 회의를 3일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산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원유를 그만큼 덜 팔기 때문에 감산을 하는 나라의 경제는 조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금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반도체 생산량을 줄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반도체 하나의 단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판매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감산 규모를 유지하는데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감산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감산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합의했으면 12월 1일 진작 합의됐을 거라 봅니다. 질질 끌고 있는 거 보니 감산 합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소개팅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소개팅에서 3번 만나면 사귄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삘이 오면은 3번 안에 사귀죠. 그런데 뭔가 지금 상황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볼까? 5번 볼까? 8번 볼까? 10번 볼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녀와 사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힘들 거라 봅니다. 이미 될 거라면 진작 됐습니다. 감산 합의도 마찬가지라 보고요. 그럼 우리 과거 3월 달에 감산 합의가 실패했었던 그때 유가 차트와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3월 달에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강달러 구간이었죠. 돈의 값이 비쌌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달러 구간입니다. 돈의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으로 인하여 유가 폭락 자체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3월달 오펙 회의 직전에 이미 유가는 60달러에서 45달러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감산 합의가 실패하자 유가가 더욱더 떨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유가 보세요. 지금의 유가는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산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약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설마 감산 합의가 불발될지라도 약간의 악재로만 작용할 뿐 3월달만큼의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을 강타했던 코로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상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하루에 3만 명을 넘었었던 프랑스의 확진자 수는 5천 명 아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9월, 10월 달 여러분, 유럽에서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11월 말부터 유럽에서 코로나가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다시 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러한 유로화 강세는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를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합의라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의 값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부진할지라도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11월 달에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산타님이 우리로부터 선물을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11월 달에 선물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증시에 대응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